유태준 씨, 지금 오시겠어요? 이러려고 온 거 아니야, 유리야. 당신을 이런 식으로 안고 싶지 않아. 이런 식이란 게 뭔데? 아, 바람 피우러 온 게 아니라는 말인가? 유리야, 유리. 한 꽃살문에 관한 전설. 송은일. 네 번째 이야기. 명씨는 1년여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텔레비전 아침 식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한다. 법에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시사성 있는 문제에 관한 견해를 재치 있게 표현하는 걸로 제법 이름이 높았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강연을 다녔고 정기적으로 무료 법무 상담도 했다. 금요일엔 명신의 하루가 새벽 5시부터 시작되었다. 6시 반까지 방송국에 닿아 회의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방송 시작되기 전에 따로 분장을 한다고 들었는데도 거울 앞에서 명신이 지체 않은 시간은 긴 편이다. 화장하지 않은 듯이 보이기 위한 화장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던가. 명신이 코를 세운 건 고시 2차 시험을 치른 직후였다. 합격했다며 만났을 때 명신이 왜 달라 보이는지 나는 몰랐다. 그 스스로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눈치채지 못했을 정도의 절묘한 변화였다. 쌍꺼풀 수술은 30살 즈음에 했다. 그때도 나는 안경 속의 변화를 단번에 알아채지 못했다. 라식 수술을 하고 안경을 벗은 건 몇 년 전이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정도 나이 따라 생기는 잡티들을 제거하며 피부를 가꿨다. 명신은 나이 들수록 젊어지는 듯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해볼까? 단장을 마친 명신이 화장대 앞에서 일어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니 불을 끄고 나간다. 문이 닫히고 어스레한 새벽빛이 방 안에 들어찼다. 멀리서 현관문과 바깥 출입문이 차례대로 열렸다가 닫히고 나니 아득한 고요가 집안을 채운다. 아내한테 이번 주말에 시간 내라는 말을 아직 못했다. 결혼 9년째인 요즘 두 사람의 일상이 교차되는 지점은 한쪽이 이미 잠들어 있기 일쑤인 침대와 각자의 출근 준비로 얼굴 마주할 시간이 거의 없는 아침뿐이었다. 명신은 아침부터 시집의 일에 방관자를 자처했다. 당신 내일은 당신이 처리하고 우리 집 일은 내가 처리하는 걸로 하자고. 어쩔 수 없이 같이 해야 할 경우엔 사전에 타협하고. 하지만 우리 집 쪽의 1년에 한 차례인 제사는 명신에게 타협거리가 되지 않았다. 내일만 해도 동화법인이 주최하는 포럼이 있다고 했다. 그 행사가 아니었다고 해도 아내가 일요일에 광주까지 간다고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굳이 아내를 대동하고 아버지 집에 갈 만큼의 의욕은 없었다. 의욕은커녕 인사치레 정도는 해야 한다는 얕은 의무감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할머니 기일이 아니었다면 돌아다보지도 않았을 터였다. 집안의 모든 기재를 합사한 그날은 실상 할머니가 돌아간 날도 아니었다. 종적 없이 사라진 노인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어찌 알랴. 8월 땡볕 속에서 종적이 묘연해진 노인을 끝내 못 찾고 이태 뒤에 장례를 치렀다. 나는 노인의 행방불명을 알게 된 이후부터 잠이 얕아졌다. 자다가 불쑥불쑥 깨기도 했다. 그렇게 깨고 나면 미풍에도 넘어질 듯 약하고 작은 노인을 홀로 뒀던 아버지와 내 자신에 대한 분노가 온몸 가득히 차오르곤 했다. 이 더위에 혹은 이 혹독한 추위에 그 뼈는 어디서 구르고 있을 것인가? 그 허옇던 머리카락은 다 어디로 날고 있을 것인가? 허울뿐이었으나마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아버지는 노인에게서 벗어난 듯했다.
비슷한 시점부터 나도 노인에 대한 안쓰러움이나 스스로에 대한 분노가 얇아지기는 했다. 변함없이 아버지 만나기가 어려울 뿐이다. 여전히 마주 앉아 밥 한 끼를 먹기가 싫었다. 6시 반이다. 요즘은 8시면 거의 모든 직원들이 출근을 마쳤다. 내수시장 매출이 껑충 뛰어야 할 여름이 다 지나고 있음에도 매출 증가율이 경쟁 회사인 우리 주조에 계속 밀렸다. 국내 소주 시장 점유율은 현재로서는 비교할 수 없게 우리 주조가 앞서긴 했다. 우리 주조는 법정 관리 상태에서 공개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국내 시장에서 술로만 50여 년을 독주해온 회사였다. 우리라는 브랜드의 이점은 추종을 불허하는 성벽이었다. 송설주류는 그룹 자회사로 뒤늦게 술 시장에 뛰어들었다.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 2위였다. 재작년 신제품 정이 출시됐을 때는 우리 주조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성 싶었다. 경제사 제품보다 알코올 도수를 1도 낮춘 부드러운 맛과 녹차를 가미해 숙취를 해결한 덕분에 서울 경기지방시장을 5할가량 차지했다. 작년 말까지 전국 시장 점유율이 3할에 육박했다. 그랬는데 올 들어 매출 증가율이 제자리를 맴돌았다. 수출에서도 우리 주조를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 전국에 시음팀을 내보내놓고 있는 송설주류 마케팅 개발팀은 비상국면이었다. 사장이 주재하는 회의는 언제나 아침 7시 반에 시작된다. 오늘은 올여름 마케팅에 관한 현황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였다. 작년 여름에 새로 부임한 사장이었다. 30년 술장수를 자칭하는 그의 출근 시각은 7시였다. 상무며 전무들의 출근 시각도 그와 비슷했다. 그 아래 본부장들은 일에 따라 들쭉날쭉하지만 외부 일을 볼 때가 아니면 보통 7시 반이면 출근했다. 오늘은 회의가 있는 날이므로 다른 팀장들도 거의 지금쯤 출근을 했을 터이다. 차를 만들어 책상에 앉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 퇴근 무렵까지 준비한 자료들을 들여다보았다. 지난 6월 30일부터 전국 주요 상권 1천여 장소에서 시음회를 시작했다. 얼음이 담긴 아이스 버킷에 정소주를 넣어 마실 수 있게 했다. 이른바 정빙주였다. 정빙주 전용 용기 10만 개를 자체 개발해 내보내놓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즈음이었다. 반응은 괜찮은데 매출 증가율은 여전히 우리 주조를 앞지르지 못하고 있다. 이쪽이 공격적이면 경쟁 회사에서도 공격적으로 나왔다. 어떤 빛나는 발상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물탄 술처럼 빛이 발했다. 위안이라면 끝없이 머리를 쥐어짜야 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경쟁 회사들도 다를 것 없다는 것이었다. 마케팅 개발, 신제품 개발, 제품 생산, 제품 유통. 각 본부장들과 상무, 전무를 아울러 9명의 사람이 모인 시각은 회의 시작 5분 전이다. 1, 2분새로 회의실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해진 자리 없이 원탁의 아무 자리에나 앉기 마련이었다. 먼저 온 사람들끼리 채 인사 나눌 새도 없이 사장이 7시 반 정각에 비서진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회의석상에서 만날 때는 인사를 생략하자는 엄명이 있었던 탓에 모두 엉거주춤 사장을 맞이하는데 날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난다는 59살의 사장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라고는 없다. 월급쟁이의 정점에 오를 수 있는 저력이란 저런 면일 텐데 월급쟁이로 17년째인 나는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 그 정점을 향해 가고 싶기는 한가? 요즘, 아니, 한참 전부터 이따금 의심스러웠다. 사장만한 패기가 없거니와 의욕도 없는 것이다. 칼이 없는 원탁의 기사들처럼 맥없이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사장이 웃는 얼굴로 고루 눈인사를 보내더니 빈자리 앉는다. 하필 정면 자리여서 그랬던가. 사장이 대뜸 건너편에 앉은 나한테 시선을 박으며 물었다.
유태준 본부장, 이번 주에 술자리 몇 번 가지셨습니까? 2차례이었습니다만. 기습적인 질문에 내가 말꼬리를 흐리자 사장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차례로 묻는다. 3번, 2번, 1번. 대답들은 갖가지인데 질문의 의도를 몰라 대답들이 다들 엉성하다. 술자리가 일 때문이었든 개인적인 것이었든 이 아침엔 빠짐없이 제자리에 와 앉아있는 마당이었다. 술회사 직원들이 간밤에 술자리 때문에 출근 못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니와 마시는 술이 문제거리가 됐다는 말도 못 들었다. 지금 문제는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매출에 관한 사항 말고는 없지 않은가. 요즘 계속 여러분 표정들이 무거워서 물은 geb니다. 간밤 내내 술독에 빠졌다가 나왔거나 마지못해 세상 사는 분들 같아 보여서 말입니다. 아니면 딸린 식구들 중에 누가 편찮으시기라도 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좀들 웃으세요. 웃다 보면 웃음이 나오기 마련이죠. 재미없어 회의하겠습니까? 술장수들이 그렇게 찡그리고 있어서야 어디 술이 팔리겠냐 이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 회의는 조찬을 함께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현황 보고는 조찬 뒤에 온라인으로 해주시고 식당에 조찬을 준비해두라 했으니 내려 들어오십시오. 말을 마친 사장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수행비서가 연 문으로 나갔다. 주재자가 빠져나간 자리에 얼떨떨한 고요가 괴는가 싶다가 웃음이 번졌다. 가서 차려진 밥이나 먹읍시다 하며 상무와 전무가 나가고 다른 사람들도 주섬주섬 탁자 위에 놓아뒀던 자료들을 챙겨 일어났다. 옆에서 짐을 꾸리던 유통본부장이 나를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이거야 원 살벌해서 아침밥이 제대로 들어가려나 모르겠네. 밥 먹고 밥값 하라는 말씀 아니신가 말이야. 그러게 응답하고 그의 어깨를 툭 치고는 일어서는데 회의실 안으로 아침 햇살이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상준이 미리 주문했음직한 음식이 막 차려지고 있었다. 음식 앞서 달라 했는지 벌써 한두 잔 마셨음직한 위스키병이 같이 놓였다. 형 점심시간 빠듯할까봐 미리 시켰어. 잘했다. 요즘 비상시국이라 점심 길게 먹을 여유도 없어. 위아래로 눈치 보느라 눈이 아플 지경이다. 신문 보면서 그렇겠다 했어요. 일주일 간격으로 전쟁이더만. 술 많이 먹으라고 권해야 하는 전쟁이라니. 술 권하는 사회로구나 싶어 기사 읽으면서도 짭짭 입맛 다셨지. 형네 회사 매출도 올릴 겸 술 한 병 시켰어. 남으면 내가 가져가리다. 한 잔만 해요. 따로 할 말이 있어 왔는가 보다. 모래로 닥친 할머니 제사에 저는 못 가니 봉투나 전해달라는 용건인 줄 알았다. 그 점에서 상주는 나보다 심했다. 부고 나온다면 가보겠다고 선언한 뒤로는 아버지 쪽으로 아예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형제가 말없이 한 잔씩의 술을 비우고 나서 상준이 제 잔에만 다시 따른다. 상준은 약국을 개업한 지 몇 해가 지나면서 자리가 잡혀가자 여유로워졌다. 상준이 시위 현장에서 체포되어 투옥된 건 대학 3학년 때였다. 1년 반 만에 나와 대학 입시 준비를 다시 했다. 1년여의 공부 끝에 약대에 재입학을 했다. 상준이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 뒤치다거리를 했다. 그 중간에 병원을 들락거리다 결국 제 목숨을 닫아버린 서준도 수발했다. 나는 33살에 결혼하기까지 나를 돌볼 틈이 없었다. 며칠 전에 누나한테서 전화 받았어. 내가 이따금 누나하고 통화하고 사는 것이야. 형도 알 테지만 진작부터 누나가 나한테 그쪽으로 건너와 살라고 한다는 말은 처음일 거요. 누나가 이쪽에다 그렇게 마음을 쓰고 사는 줄은 몰랐구나. 나는 아예 한국을 폐기 처분하고 간 줄 알았더니 누나 약한 사람이야. 아직도 그걸 모르겠어. 그렇게라도 달아나지 않았으면 엄마처럼 죽거나 서준이 놈처럼 되고 말았을 여자라고. 달아날 수 있는 건 굉장한 힘이라고 여긴다만 네가 그렇다니 그런가 보다 아마. 숨 쉴 틈도 없다던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
유학 준비를 따로 하고 출국하기 한 달 전에야 그 사실을 밝힐 만큼 누나는 독한 여자였다. 막내가 병원을 들락이든 말든, 상준이 새로 공부한다고 설치든 말든 어느 쪽으로도 고개 돌리지 않고 자신이 정한 길로만 나가던 여자. 뉴질랜드로 건너간 뒤 1년 만에 결혼해서 그쪽에 아주 눌러앉은 유여준이 나한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없었다. 관심도 없는 얼굴이구려? 네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 건 이미 결정이 났다는 뜻 아니냐? 가기로 작정한 거 아니냐고? 작정한 게 아니라 의논하러 온 거요. 솔직히 솔깃하긴 해요. 집사람도 자꾸 부추기고. 나도 누나처럼 이놈의 땅에 손톱만한 미련도 없는 놈 아니요. 누나가 도와준다고 해도 거기 가서 자리 잡기까지 힘들 거 알아요. 근데 그 힘들 것도 정 떨어진 이곳에서 문대고 살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되거든. 그런데도 솔깃한 만큼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그게 뚜렷이 뭔지 모르겠어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럴 거 없다.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것들,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을 테고 정작 옮겨가자면 어려움도 있을 테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해. 뭔가 걸리는 것들 있겠지. 그래도 무시해라. 나도 네가 생으로 이민을 간다면 걱정을 하겠지만 도와줄 사람이 있다니까 걱정 안 하련다. 준비가 되는 대로 가. 자금이 필요하면 내가 보태마. 안팎이 약사인 게 당장 뾰족한 호구지책이 되지는 않을 테지만 그쪽에서 도와준다는 사람이 있으니 몇 년 지나면 자리 잡을 터이다. 돈에 한 맺힌 사람처럼 회사 다니면서도 딴살림 차리더니 요새 재미 좀 봤나 보. 역시 능력 있는 사람은 달라. 어떤 놈은 10몇 평짜리 약국 하나도 제대로 못 꾸려 헤매는데 말이지. 어렸을 때부터 꼬인 놈의 심사는 나이 40에도 풀릴 줄을 모른다. 놈이 대놓고 화풀이를 할 상대가 나뿐이란 걸 모르지는 않지만 동생의 샌드백 노릇을 계속하기에는 나도 늙었다. 놈을 떠나보내고 나면 최소한 그 노릇은 면하게 될 터이다. 나는 언제든 혼자서도 터질 수 있는 모래자루였다. 가기 싫으면 말고 떠밀 사람 없다. 이렇게 쉬운 걸 어쩌자고 형한테 의논을 하고 싶었을까? 허탈하고 섭섭한 듯 내뱉은 상준이 밥 대신 술잔을 기울인다. 점점 고립돼가는 나도 두 잔째에 술을 마신다. 형네는 애 끝내 안 낳기로 하고 만 거요? 상준의 느닷없는 말에 어물쩍 웃고 만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지만 명신이 산부인과를 다니는 것 같았다. 불현듯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지 않나 했다. 이전 여자들과 살을 섞으며 피임을 신경 써본 적이 없는데 임신을 걱정한 적도 없지 않았는가. 21살 때부터 살을 섞었던 유리조차도 임신한 적이 없었다. 해서 그 무렵 명신이 진료를 받았다던 자모병원으로 혼자 찾아갔다. 명신이 불임 치료가 아닌 피임 수술을 했다는 걸 거기 가서 알았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작정한 바 없었지만 뜻밖의 홀가분하기도 했다. 명신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한테 표명하기 위해 흔적을 남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한참 후에야 했다. 아무래도 안 생기는 거야 인력으로 하겠냐? 지금이야 포기했지만 네 형수 그걸로 마음 많이 썼다. 그런데 왜 그런 게 하나도 안 믿길까? 멋있게 살려고 애 안 낳는 것처럼 보이느냐고. 네 형수도 약한 여자야. 나한테 섭섭했던 게 많았을 거라는 걸 결혼한 뒤에야 알았다. 결혼 전에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몰랐어. 내 탓이야. 물론 형 탓이지. 그래서 복수하려고 형하고 결혼했답디까? 유상준, 수위를 넘고 있다. 지나쳤다는 걸 인정하는지 술을 들이켜는 걸로 말을 삼킨다. 낮술이 벌써 67잔째이다. 상주는 평소에도 술을 많이 마시는 듯했다. 술 없이 잠드는 날이 드문 것 같고 핑계만 있다면 낮술도 거침없어 보였다.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은 주로 상준의 안사람이었다.
재수가 한사코 이민을 가고 싶어 한다면 아마도 상준의 술버릇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술만 들이켜지 말고 밥 좀 먹어. 젊은 놈이 허구한 날 취해가지고 재수씨 보기 민망하지도 않냐? 새삼스럽게 뭘 그러슈. 주변 여자들 못살게 망하게 하는 거야. 우리 집안 사내들 내려가 아니오. 그 피가 어디 가겠소? 주정하고 싶어 온 거라면 시간을 잘못 잡았다. 혹시 형, 이유리 소식은 들었어? 워낙 뜻밖의 질문이라 한 방 얻어맞은 것 같다. 상주는 추기로 휘어진 얼굴로 능글맞게 흐물거리고 있다. 얼굴 보니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지는 않고 소식은 못 듣고 사나 보네. 나는 몇 달 전에 지면에서 이유리를 만났는데 그래서 심심풀이 삼아 인터넷을 뒤적여 봤더니 그 친구 목공예가로 출세했습디다. 국전에서 대상까지 받았다는데 이유리가 형하고 같이 살 때도 예술적인 기질이 농후했소? 같이 살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가? 어릴 때부터 모르는 꽃, 모르는 나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다. 꽃과 나무에 쌓여 자랐으니 당연하다 여겼지. 나무에 대한 유난한 관심을 어떤 기질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그런 거 신경 써본 적이 거의 없다. 원래 만만한 인간은 더 만만하게 여기고 짓밟는 거잖냐. 그 대목에서 내가 많이 미안해야 하는 건 알고 있어. 아버지한테 해야 할 지랄을 왜 형한테 했는지 지금 와서 보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 어쨌든 형이 말 그렇게 해도 그 친구를 다시 없는 사람으로 품고 살았던 거 알아요. 새삼스레 궁금해서 묻는 건데 그때 왜 헤어졌던 거요? 결혼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느닷없이 이유리가 세상에 없던 사람인 것처럼 군 이유가 뭐냐고. 다른 여자가 생겼던 것도 아니었잖아. 그때 이야기 다시 하고 싶지 않다. 특별히 할 이야기도 없고. 나도 특별히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지난 봄에 그 친구 기사를 보고 난 다음부터 생각이 나더라고. 그 친구랑 형이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이쁘고 귀여웠잖아. 솔직히 형이 어릴 때부터 형의 여자라고 공표하지 않았으면 금당 갈 때마다 도둑놈처럼 혼자 그 친구 만나러 다니는 거 몰랐으면 내가 그 친구한테 연애하자고 덤볐을지도 모른다고. 형이 그 친구 아끼느라 아수라지옥 같은 우리 집으로 끌어들이지 않아서 그랬지. 그 정도면 형한테 헌신적인 사람 아니었나? 혹시 요즘 만나기도 해요? 나도 너처럼 간접적으로 만나기만 했다. 은행원이었다가 목수로 전업한 것도 잡지에서 읽었고 의외이긴 했지. 목수? 여자한테 그 단어 참 안 어울리네. 어쨌든 남자 대 남자로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보고 싶지는 않소? 궁금하지 않냐고. 유리 전화번호를 알게 된 지 2달 하고도 보름쯤은 됐을 터이다. 그동안 전화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썼다. 헤어진 때와 달라진 게 없을 뿐더러 지금은 다른 여자 남편이기까지 하지 않은가. 나는 그 여자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유리를 만날 수 있겠다 여긴 순간부터 얼마나 설레었던지. 젊은 날 유리를 안으면서 느꼈던 희열과 그 비례했던 통증들이 몸속에서 이따금 뜨겁게 요동쳤다. 그래서 찾아 나설 수 없었다. 지금 유리를 찾는 건 잃어버렸거나 잊은 감각을 되찾고 싶은 욕망이었으므로 그를 향해 치닫는 몸과 마음을 수시로 자학하듯 우그러뜨렸다. 나는 입이 100개라도 그 친구한테 할 말이 없는 처진데 이제 와서 내가 뭘 어쩌겠냐? 어쩌고 싶지도 않고. 지금 형 얼굴에 나 거짓말한다 하고 쓰인 거 아슈? 상준이 빈정거리듯 내뱉고는 술잔을 들어 마신다. 단숨에 비운 잔을 선언하듯 탁자 위에 엎더니 몸을 굳혀 세웠다. 내가 이민을 가든 뭘 하든 형한테는 더 이상 신세 안 지고 해보겠소. 그 걱정은 마요. 그리고 오늘 밥값하고 술값은 내가 내리다. 형은 술 2잔 마신 티 내지 말고 사무실로 복귀해요. 이건 제목을 뭘로 달아야 할지 모르는 봉투요.
할머니를 생각해서는 한 100만 원 넣고 싶었소만.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가 남겨 드실 게 아까워서 10만 원만 넣었소. 내려가게 된다면 형이 대신 전해요. 상준이 자조적으로 뱉고 나서 탁자 위에 봉투 하나 내려놓고는 먼저 일어선다. 빈말로라도 화해를 모색하지 않는 상준의 아버지에 대한 증오는 나보다 훨씬 깊었다. 그 감정을 희석시킬 만한 어떤 기회도 없었다. 그건 한 번 내리막길로 접어든 아버지의 일생이 두 번 다시 회복하지 못했다는 의미와 같을 것이었다. 금세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다. 숙제를 지고도 맞은 주말이 기껍다는 듯이 부서 직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서 한참이나 머무른다. 텅 빈 듯한 머리에 오가는 건 이율이라는 이름뿐이다. 상준을 만난 낮부터 형체 없는 그 이름과 한 공간에 있었던 것 같았다. 아니, 넉 달여 전 잡지에서 유리를 보고부터 내내 그 시선을 느끼며 살았다고 해야 맞다. 컴퓨터를 끄고 책상을 정리하고도 오래도록 앉아있으려니 마침내 머리가 비면서 배꼽 밑인지 명치 부근인지가 뜨거워진다. 핑계를 마련한 것이다. 저쪽의 신호가 10번도 넘게 울렸을 때에야 전화를 받는 기척이 일었다. 이율입니다. 몇 번의 이런 통화를 통해 유리가 뜸들이지 않고 곧장 내지르는 말버릇이 생긴 걸 알게 되었다. 그게 낯설어 번번이 입을 열지 못하고 건혼난 듯 전화기를 닫고 말았다. 유태준 씨? 전화기를 닫으려는 참에 불쑥 들려온 유리의 부름에 놀랐다. 환기 낀 가슴이 덜컥거리듯 뛴다. 유태준 씨, 지금 오시겠어요? 워낙 직설이라 선뜻 그러겠노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쪽의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살이 물듯 고요하던 유리가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다. 나는 화성에 살아. 필요하면 주소 외요. 또박또박 주소를 읊은 여자가 근처에 가까워지면 다시 전화를 하라며 미련없다는 듯 통화를 끝내고 사라졌다. 오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는 투고 네가 안 오고 백이나 보자는 심보다. 하지만 이 지경에서는 내가 저한테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여자였다. 급한 걸음으로 지하 주차장에 닿아 차를 몰고 사옥 밖으로 나섰더니 비가 거세게 듣는 중이다. 화성으로 가는 길은 퇴근길의 차들과 늦여름 폭우에 얽혀 천리길처럼 늘어졌다. 간신히 화성시 톨게이트를 지나니 주유소가 있었다. 비가 잠깐 그친 하늘을 올려다보고 기름을 넣으면서 기은골 가는 길을 물었더니 어렵잖게 가르쳐 주었다. 왼쪽 문설주에 유리 공방이라 새겨진 문패가 붙었다. 작은 우회등이 문패를 밝히는 대문 앞에 선 것은 9시 반이 넘은 시각이었다. 산 밑 마을 밤 공기가 서늘하다. 대문 한쪽이 안으로 열린 채인데 어스레한 마당 안쪽에서 요란하게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몸집 큰 강아지 2마리가 쫓아나왔다. 아리, 아랑, 그러지 마! 강아지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이어 안쪽이 환해지면서 여자가 나왔다. 유리였다. 찬 손이 훑는 것처럼 목덜미가 서늘해진다. 배꼽 밑에 고드름이 박힌 것처럼 찌르르한 전율이 지나갔다. 유리도 붙박인 듯이 서서 나를 건너다 보았다. 차를 마당으로 들여놔요. 거두절미하고 대문을 안쪽으로 열어놓은 여자가 비에 젖은 모래마당을 자박자박 걸어 안으로 들어갔다. 아리와 아랑이라 불리던 강아지 2마리가 졸랑졸랑 유리를 따라갔다. 강아지들한테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다. 어렵잖게 차를 들일 수 있을 만큼 마당이 넓다. 왼쪽에 세로로 선 건물은 불이 꺼져 있지만 그 옆에 오래둔 듯한 양옥에는 창마다 불이 켜져 환했다. 유리도 운전을 하는가 보다. 마당 안쪽에 서 있는 벤 곁에 나란히 주차를 한다.
문간에 서서 기다리던 유리가 들어서는 나를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밝은 불빛 아래서 본 유리는 많이 달라졌다. 연분홍색의 헐렁한 마직 바지와 일습인 듯 받쳐 입은 민소매 셔츠에 든 몸피는 여전히 홀쭉했고 치솟은 듯하다 끝부분이 깎인 듯 없는 눈썹이며 왼쪽 귀 밑에 있던 점도 그대로인데 낯설 만큼 억세졌다. 전신이 뼈로만 이루어진 듯이 강팔라 보이지 않는가. 몇 달 전에 사진으로 보았던 얼굴은 어차피 내가 알던 유리가 아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많아진 나이와 더불어 더 부드러워졌을 것이라고. 어쩌면 중년에 접어든 보통 여자들처럼 허물어졌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느닷없이 뺨을 얻어맞은 것 같다. 야릇한 배신감 같기도 하다. 저녁은 겨를이 없었어. 편한 데에 앉아서 숨 좀 돌려. 유태준이 어정거리면 난 좀 불안하거든. 혼자 화나 있을 때 그러잖아. 분명 예전 그 여자가 아닌 것 같은데 말투는 또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온 사람을 맞이한 듯이 예사롭다. 비로소 여유가 생겨 둘러본 집안은 단조로울 만큼 깔끔하다. 앉은뱅이 탁자 주변에 모시방석 4장이 아귀 맞춰 놓였다. 방 하나를 슬쩍 열고 불을 켜보니 침실이다. 방이 작은데 반드시 개긴 얇은 이불 한 채가 서랍장 위에 앉아있다. 서랍장 곁에 문 하나가 달린 옷장이 있을 뿐이다. 비로소 유리의 결혼 여부에 대한 의문이 솟는다. 살림살이를 보아하니 현재는 혼자 사는 듯이 보이긴 하지만 한 번도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달려온 게 맥작다. 그 옆방에는 완성된 작품들이 진열돼 있다. 서안이 2, 2층장이 하나, 사방 탁자가 하나, 앉은뱅이 경대, 20개는 너뭅직한 갖가지 모양과 크기의 함들. 내가 모르는 이유리의 삶이 거기 모여 있었다. 상 다 차렸다는 말에 부엌으로 들어가니 식탁에 음식이 소담스레 차려져 있다. 밥과 국, 배추김치, 오이소박이, 구운 김과 명란젓, 취나물과 생선구이까지 공들여 차린 흔적이 역력하다. 반찬은 누가 온다기에 급하게 나가 사온 게 대부분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차린 거야. 예전에도 2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은 일이 숱했다. 번갈아 체하거나 취했던 식사였다. 지금은 체하지도 취하지도 않은 채 2 사람 다 가만 밥만 먹는다. 2 사람의 숟가락질 사이로 이따금 소쩍새 소리가 끼어들었다. 요란한 귀뚜라미 소리 사이로 습기 가득한 바람이 식탁 위를 핥으며 지나간다. 다시 비가 듣는 모양이다. 숭늉 끓는 냄새가 났다. 숭늉을 끓이나? 유태준 옛날에 숭늉 좋아했던 게 생각나서 분식점에서 백반 먹고 난 뒤에도 숭늉 없냐고 묻다가 주인한테 타박을 당하기도 했잖아. 속으로 참 철없다 그랬지. 그땐 일부러 마주 앉아서 제대로 밥을 못 먹는 여자를 챙겨주느라 그랬다. 그의 밥을 체하게 만든 사람은 매번 나였다. 왜 화가 나 있느냐고 물어오면 뻔히 알면서 묻는 여자한테 화가 났고, 물어오지 않으면 천지간에 신경 쓸 일 없는 여자가 속이 편해 보여 화가 나곤 했다. 서울로 오란다고 덜컥 올라와서 허구한 날 나만 기다리고 있는 듯한 여자가 때로 내 등에 얹힌 내 혈육들같이 무기력하고 뻔뻔해 보였다. 제 월급을 떼어내 나한테 내밀면 무시당하는 것 같았고, 내가 이끄는 대로 주쳐오는 건 천치 같아서 화가 났다. 그 즈음에 내 모든 울분은 유리한테만 쏠린 셈이었다. 이런 대접을 받으리라곤 생각 못했어. 그저 얼굴 한번 보고 싶었고, 사실은 당신한테 사과를 하고 싶기도 했어. 뭐에 대해서든 다, 무조건 당신한테 사과하고 나면 편해질 것 같아서.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었는데 말이 잘못 풀렸다. 아니나 다를까 유리 얼굴에 비웃음이 번진다.
나도 유태준한테 사과받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받게 될 거라고 믿었고요. 그 무렵에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기 때문에 나는 힘들다고 여기지도 않았지만 당신 사과 받아들일게요. 이제 무엇이 됐든 내가 당신을 불편하게 했던 게 있다면 잊어버리세요. 혹시라도 내가 당신 안에 찜찜하게 남은 부분이 있다면 떨쳐버리시고요. 불편하고 찜찜한 거라니 그렇게밖엔 표현 못해? 내가 화를 낼 때마다 눈을 내리깔거나 딴청을 부려 화제를 돌려놓던, 빤히 쳐다보다 그냥 내 무릎으로 올라와 나를 안아버리던 그때의 유리가 아니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당신 같은 남자 진작 다 잊었으니 하나도 신경 쓸 거 없다고 말할까요? 그러니 당신도 나 같은 여자 깨끗이 입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말해요? 그것도 듣기 좋은 건 아니군. 사실은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 잡지에서 당신 발견하고 나서 만나고 싶다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 없었어. 그때마다 전화를 했다가 끊었던 거고. 오늘도 사과하러 온 거 맞지만 그것도 핑계야. 그저 얼굴 한 번이라도 봐야겠다는 생각 말고는 없었다고. 그래서 얼굴 보고 사과했으니 됐잖아요. 일 다 봤으면 그만 가봐요. 길이 먼데. 시간이 제법 늦었잖아요. 그의 어깃장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발딱 일어섰다. 생전 경호라곤 모르던 여자가 말말이 요자를 붙여가며 쏘아대는 건 더 견딜 수가 없었다. 당장 뛰쳐나갈 듯이 유리 앞을 벗어났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는 못한다. 창밖에 서니 현관 불빛 아래서 아리와 아랑이 놀고 있다가 동그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빗방울이 바람에 실려 얼굴로 날아들었다. 이제 와서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뭔가. 유리가 예전 같지 않음에 화가 나는 것이다. 그대로이길 기대했다가 어쩐지 미워진 거나 허물어져 있길 기대했다가 단단해 보이는 거나 만나기만 하면 단숨에 이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착각했다가 착각이었음을 깨달으며 화가 치미는 것이다. 어떤 결정이든 내려야 할 순간이었다. 이 한 번으로 끝낼 것인지 또 한 번의 여지를 둘 것인지 아니면 백기 들고 엎드릴 것인지. 쓴웃음을 짓고 만다. 여기까지 온 게 백기 들었다는 뜻 아닌가. 그러면서도 뻗대고 있는 것이고. 차 들어요. 차 두 잔을 만들어 거실로 들고 나온 유리가 탁자에다 쟁반을 내려놓고는 다가왔다. 그리고 창턱을 짚고선 내 두 손을 떼어내 자신의 허리에다 두르더니 제 두 손으로는 내 볼을 감싼다. 오랜만에 만나 둘이 된 순간이면 손을 뻗어 내 볼을 감싸는 건 유리 어린 날부터의 버릇이었다. 긴 속눈썹을 단 채 명랑하게 열린 눈매 끝에 가는 주름살이 여러 줄 새겨져 있다. 볼과 턱 밑에 예전에 없던 점도 생겼다. 저보다 2배는 큰 사내 아이를 향해 제 바위에서 내려오라고 큰 소리를 치던 계집아이. 단풍잎처럼 빨간 멜빵 치마에 흰 고무신을 신고 있던 아이한테 손을 내밀어 바위로 끌어올려 주었다. 해질녘까지 함께 놀았을 것이다. 어린 유리는 아침 새처럼 쉼없이 제잘되던 꼬마였다. 그 꼬마가 제 몸을 채우고 있던 수년한 것들을 젖살 떨치듯 떼어버리고 나이가 든 것이다. 보고 싶었어, 유태준. 화내지 말고 아주 옛날처럼 착하게 날 안아줘. 유리가 나를 이렇게 다독여주기를, 만나지 않고 산 긴 세월을 지워주기를 바랐다. 그렇지만 둘 다 그때의 사람이 아니거니와 헤어질 때보다 상황이 훨씬 나쁘다. 그 구덩이 안으로 다시 여자를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이 연희가 사실은 유연이라고 했다. 그 아이 형 연희가 유씨다. 내 자식이야. 네 누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아이하고는 안 된다는 거다. 이유리와 결혼하겠다는 아들 앞에서
결혼을 반대하다 아버지가 털어놓은 사실이었다. 연이 아닌 이유리가 유유리라도 상관없다고 소리 지르고 아버지 앞을 벗어났지만 결혼은 할 수 없었다. 가시나무처럼 얽힌 금당과 다라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넌덜이나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는 도마뱀처럼 이유리를 끊고 달아났다. 오늘 오지 않았어야 했다. 오자마자 그때 왜 내가 달아났는지 설명하고 변명하고 오랜만에 만난 친척처럼 굴었어야 하는 것이다. 여자 허리에 둘린 내 팔을 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났다. 이러려고 온 거 아니야, 유리야. 내 허리에서 제 팔을 풀어내기가, 저한테서 한 걸음 물러서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 리 없다. 떼어진 유리가 한 손으로 제 이마를 짚으며 눈을 감더니 손을 내리며 떴다. 똑바로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을 이런 식으로 안고 싶지 않아. 이럴 거였으면 그때 헤어지지도 않았어. 그때 단칼에 자르듯 혹독한 말을 퍼부으며 헤어졌지만 일절 못 만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잔뜩 취한 어느 밤에 문 두드리면 열어줄 것이고 불러내면 나올 거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도 아니면 제가 찾아올 거라고. 종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거라곤 예상 못했다. 집으로, 회사로, 학교로 찾아가 유리가 아주 사라졌다는 걸 확인했을 때 멍했다. 지금 나는 다시 유리의 그 지독함을 불러내고 있다. 백기 들고 온 주제에. 이연희가 유연이라는 사실을 밝힐 것도 아니면서 헛된 힘을 쓰고 있는 셈이었다. 이런 식이란 게 뭔데? 당신 절정에 금이 가는 거? 당신 부인한테 미안한 일인 거? 아참, 애들도 있겠네? 그런 뜻 아니란 거 알잖아. 난 몰라. 설마 나를 존중하는 건 아닐 테고 뭘 뜻하는 건데? 아, 바람 피우러 온 게 아니라는 말인가? 나는 유태준 만나면 그러자고 할 셈이었는데? 유리야, 이 유리. 난 그저 당신 잘 사는지 내 눈으로 보고 싶었을 뿐이야. 절대 옛 여자 다시 한번 건드려보고 싶은 건 아니었단 말이지. 그렇담 내가 착각했네. 난 내내 유태준을 다시 만나기만 하면 예전 그대로 해도 될 거라고 여겼거든. 몇 살 때부터였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둘이 있을 때는 그 어떤 일도 당연했던 그 남자를 안 만나고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만나면 이래도 되는 거라 여겼어. 그런데 잘 사는지 보고 싶어서만 왔다고? 알겠어. 이해해.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유태준을 볼 만큼 나는 너그럽지 않아. 흐르는 시간 따라 무뎌지는 게 사람이라느니 그게 자연스럽다느니 하는 말 난 싫어. 있었던 일이 시간 따라 없었던 일인 것처럼 흐려지는 것도 난 싫고 다른 사람도 아닌 유태준을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건 더 싫어. 오늘 우리는 안 본 걸로 쳐. 휙 돌아서는 유리를 왈칵 끌어당겼다. 싫어. 유리가 나를 밀어냈다. 물러나지 않고 유리를 끌어안는다. 싫다고 했잖아. 놔, 놓으라고. 나를 밀어내려고 몸부림을 치던 여자가 다소곳이 잦아든다. 이 몸이 그리웠다. 언제나 거스러미를 달고 있던 입술과 입술이 마주치면 가슴팍을 파고들던 손가락들과 이쪽에 손이 찾아들면 소스라쳐 일어나던 젖꼭지와 오래전에 뜨겁게 달아오르던 몸. 21살, 16살 때부터 부끄럼 없이 살을 섞었던 몸들이었다. 유리의 온몸에는 내가 자라 사내가 둔 흔적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더 이상 미래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29살에도 미래는 없었다. 내가 얽은 바 없는 과거가 있었을 뿐이었다. 유리 정수리에 입술을 눌렀다가 떼어내는데 날카롭고 감미로운 희열이 온몸에 퍼진다. 동시에 울컥 뭔가가 치밀면서 코끝이 메워진다.